마지막 강의인데 또 할 거는 많지만 또 이제 핵심적으로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역사 강의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돼 있어. 식민지 시대 얘기해도 다 그 뿌리가 돼 있는 거고, 다 이렇게 6.25를 얘기해도 건국하고 연결되는 거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가 내일 예배 때도 다 연결되는데, 내일 예배 때는 이제 우리 에녹이가 궁금해하는 것처럼 과연 언제 통일이 될까? 통일의 때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지.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내가 이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저녁 때는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모든 것의 뿌리는 선교사야. 허버트 선교사. 허버트 선교사가 이미 100년 전에 대한민국 미래를 다 예언해놨어. 그래서 그 예언에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이 수제자가 대한민국을 세우고 이런 걸 했고, 우리 역사가 이제 재현했기 때문에 그 뿌리가 되는 허버트 선교사를 이제 마지막에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뭘 하려고 하냐면, 자, 그래서 6.25 동란이 왜 한강의 기적의 뿌리가 됐는지 첫 번째, 따라서 정신력의 극대화. 정신력의 극대화. 정신력의 극대화. 정신력의 그래서 극대화. 한민족의 모든 정신력이 극대화돼가지고 강력한 그 의지와 도전의식과 또 이런 그 생존력과 이런 것들이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했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문명의 선진화. 자, 문명의 선진화. 문명의 진화. 문명의 선진화. 문명의 진화. 그래서 6.25 동란을 통해서 최첨단 무기들과 최첨단 시스템 조직들을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민족의 지혜와 의지가 결합돼서 그때부터 하는 것마다 세계 1위가 되는 거지 이제. IT를 하면 IT, 철강을 만들면 철강, 고속도로를 깔아도 일본 나고야, 도쿄 나고야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하고 비슷하거든. 근데 6년 걸렸어. 우리는 2년 3년 만에, 2년 6개월 만에 끝내고 경비도 절반으로 줄였어. 그러면서 경부고속도로 열리면서 폭발적으로 또 성장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최첨단 문명문화 선진화가 이루어지면서 한강의 급속한 기적이 발전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야? 자, 6.25를 통해서 유엔 몇 개국이 도와줬다고? 16개. 16개국이 도와주고, 몇 개국이 의료 지원을 해줬다고? 5개국이 해주고, 또 몇 개국이 물자 지원해줬다고? 40개국. 40개국. 그래서 거의 60개국 이상이 대한민국에 들어와가지고, 따라서 했어요. 국제화, 국제화. 세계화. 세계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국제화, 세계화가 이루어진 거야. 자, 1950년 되면은 세계 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 그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터키 여행하면 많은 돈 들잖아. 근데 1950년대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도 보고, 터키 사람도 보고, 유럽 사람도 보고, 아시아 사람도 보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만났지.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피를 뿌렸지. 그러니까 내 몸에는 터키 사람의 피도 있고, 에티오피아 사람의 피도 있고, 태국 사람의 피도 있고, 마닐라 사람의 피도 있지. 그지? 왜? 그 젊은이들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고지 전음선에서 죽었잖아. 피를 뿌렸잖아. 그 피 흘린 산하에서 나오는 음식을 우리가 먹고 물을 마시잖아. 이 상징적인 의미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피를 흘린 민족의 번제단이 어디야? 한국이야. 이해가 되시겠죠? 전 세계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흘린 피의 재단이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을 돕게 되는 거지. 그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1950년대 자연스럽게 국제화가 다 이루어졌어. 50년대에 어디 세계 여행을 하겠어? 그런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시커먼 놈도 오네? 저 이슬람 사람도 오네? 저 유럽 사람도 오네? 하면서 국제화와 세계화를 글로벌화를 체험한 거지. 그리고 우리가 뭔데 세계가 우리를 도와줘? 엄청난 자부심이 되는 거지. 그치? 야, 우리가 뭔데? 세계 하버드 대학생이 피를 흘리고 예일 대학생이 피를 흘리고 말이야. 유럽의 청년들이 피를 흘리고 터키의 사람 피를 흘리고 말이야.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막 세계 최첨단 의료원들이 오고 문자를 도와주고 담들을 도와주고 굉장히 아이덴티파이가 되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어? 아, 우리도 남을 도와야 되겠다. 홍익 사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1993년도에 22년 전에 세계로 나간 거야. 인도네시아 간 거야. 도와주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나간 선교사가 지금 28,000명이야. 전 세계 28,000명이야. 인천국제공항 통해서 나간 28,000명이야. 28,000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다 복과 복음을 전해서 다 환영을 받고 있어.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저 북한의 거지와 어둠과 감옥과 지옥 같은 나라에서 살려고 탈북해가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사람이 28,000명이야. 빛과 자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나간 선교사가 몇 명? 빛과 자유를 위해서 인천공항에 들어온 사람이 28,000명. 요 시점이 딱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감동을 줘가지고 한국에 나가서 전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작년에 결단하고 올 2월달에 와서 이런 강의 사역, 설교 사역 이런 사역을 하는 거야. 대한민국 깨우기 위해서 통일이 가까운 거지. 그래서 놀라운 이런 국제화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유엔 16개국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할 줄 알고 의료지원단 5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 자, 그래서 보면은 인도네시아도 도와줬지. 페루, 아메리카 나라들도 도와주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야 돼. 그래서 다시금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1876년 강화도 조약에 강화도 조약 요 전에 인요 사건이 일어났다 그랬지? 250톤짜리 배에 조선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1945년까지 일본 식민지를 당하면서 대한제국의 불리게 시대가 있었어. 그런데 해방되고서부터 대한민국이 세워져서 지금까지 70년 위대한 대한민국, 기적의 대한민국, 어메이징 코리아, 전 세계를 경악하는 코리아. 그런데 이제 이 대한민국이 이제 평화 통일을 이뤘을 때 놀라운 나라가 되겠지. 그래서 그 나라는 대한성국이라는 거야. 그래서 고조선, 고구려, 발해성국까지 회복하는 번성하는 성자.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 백이민족을 회복하는 거. 김일성 민족이 아니라 백두산 민족이 아니라 진짜 백두산 민족. 백두산이 호르몬산이야. 백대가리산, 흰 눈산이 항상 흰 눈이 덮인 산. 그래서 하얀 걸 상징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착하고 정직한 민족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통일이 돼야지. 북한 사람들이 어렵다 보니까 맨 거짓말만 하잖아. 그지? 생존해야 되니까. 그 정직한 민족이 다 깨지고 그게 제일 가슴 아파. 고난이 어려우니까 가정이 다 깨지는 거야. 너무 가슴 아파. 그 다음에 생존해야 되니까 거짓말만 하는 거야. 그 정직한 민족이 거짓말 민족이잖아. 그리고 영향받아가지고 남한에서도 말이야. 심지어 역사까지 왜곡하잖아 지금. 너무 가슴 아픈 거라. 이 역사를 통해서 정직한 민족을 회복이 돼야 돼. 그래서 그 거룩할 성자. 그 다음에 성.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성자거든. 말씀 원변에 이룰 성자야. 즉 뭐야?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국가, 법치 국가. 자, 우리 동철 군이 미국에 대한 얘기를 해서 미국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는 얘기를 들었지. 미국을 기독교 국가, 즉 청교도들이 세웠다고 해서 기독교 국가라는데 사실 미국은 청교도들만 온 게 아니야.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 북부 지역은 청교도들이 많이 왔고 미국의 남쪽 지역은 버지니아라든지 또 애틀란타 이런 지역은 그야말로 신대륙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갱들이 생기고 서부시대 때 권총 얘기가 나오고 뭐 많잖아. 막 약탈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미국의 양면성이야. 돈으로 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막 금강개발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의 나라의 요소가 있어.
그러니까 뭐 동성애도 있고 뭐 난리가 나요. 그러나 또 한면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한 그 청교도들이 있고 결국 그들이 미국을 세운 게 그들이야. 그래서 미국의 헌법이 어디서 나왔냐면 미국의 청교도들 중에서 미국의 주가 있지. 몇 개 주가 있지 지금? 50개 주가 있어. 50개. 16개 주에 시작해가 점점 많아지고 50개 주가 있어. 미국의 주들은 다 닉네임이 있어. 그래서 버지니아 같은 주는 가든 스테이트야.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 같은 것은 골든 스테이트야. 황금을 찾아왔다 그래가지고 또 텍사스 같은 경우는 텍사스 주기가 별이 하나 그려져 있거든. 그래서 롤리스타 스테이트야. 땅은 넓고 외롭다 그래서 또 뉴욕의 유명한 빌딩 있지. 뉴욕의 유명한 빌딩 뭐 있어? 뉴욕 가봤어? 뉴욕의 유명한 빌딩 있잖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있잖아. 그럼 뉴욕주의 별명은 무슨 뭘까? 엠파이어 스테이트야. 이게 다 주가 있어. 그런데 코네티컷주라고 있거든. 코네티컷주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 중에 하나야. 근데 코네티컷주의 별명이 뭐냐면 컨스티튜션 스테이트야. 컨스티튜션이 뭔고 하니? 헌법이라는 뜻이야. 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지.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야 되지. 그때 미국의 청교도 엘리트들이 20명이 헌법을 쓰면서 어떤 주법을 기초로 썼냐면 커네티컷주의 주법을 기초로 썼어. 근데 커네티컷주의 주법은 누가 썼냐? 청교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자라고 쓴 주법이 커네티컷주의 헌법이야. 그걸 기초로 해서 미국 헌법이 된 거야. 그래서 미국을 기독교 나라라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미국의 근본적인 시스템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법치주의로 움직여지는 거야. 입법, 사법, 행정뿐만 아니라 상원, 하원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라든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영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나라를 만들까 해서 만든 게 미국이라는 나라란 말이지. 그래서 미국의 문화와 이런 거에서는 그런 게 흐르고 있어. 그래서 미국의 링컨 기념관이 있고 또 조지 워싱턴 기념관이 있고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 있어.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에 가면 다른 사람 다 벽만 보는데 나는 하나님이 보여줘가 자세히 보는데 천장에 한 줄의 문장이 딱 써 있어. 무슨 문장이냐? 토마스 제퍼슨이 제3대 대통령이 되면서 취임식을 하는 거야. 그 취임식 때 한 마디가 딱 써 있어. 근데 그게 성경의 핵심이거든. 그게 무슨 뜻이냐? 나는 하나님의 주신 자유와 평화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억압하는 어떠한 독재에 대해서도 싸운다. Against tyranny.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지? 독재야. 독재. 우상숭배 독재야. 자기가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대우를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우상이요, 독재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성경의 핵심이야. 즉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게 권력을 가지고 독재를 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만민이 평등하지. 하나님 앞에 모든 법 앞에 평등하지. 하나님의 형상과 자유를 누려야 되거든. 그거를 반대하는 모든 독재에서 대항하는 게 미국의 핵심이란 말이야. 그래서 미국의 헌법이 된 거죠.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이 나온 거야. 왜? 입법이 독재하지 못하도록, 행정이 독재하지 못하도록, 사법이 독재하지 못하도록, 상호 경제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 식민지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식 내각제를 가야 돼. 근데 내각제야 아니면 미국식 대통령 주심제야? 대통령 주심제지. 왜?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만든 거지. 인도네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제 중심제로 자연스럽게 했지만 우리는 일본 식민지로 가서 내각 책임제랑 입헌 군주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대통령 중심으로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핵심을 알아야 돼.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인기가 많지만 그래도 그런 기본이 있고 아직도 전 세계에 제일 많이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미국이야. 그래도 5만 명이나 가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2위 정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우리 한국과 미국이 같이 코오퍼레이션을 하고 미국의 그런 잘못된 물질 문명을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변화시키고 그래서 같이 이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지. 자, 중국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지. 중국이 얼마 전에 랴오링함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에서 쓰다가 버린 고물 항공모함을 사가지고 항공모함을 만들고 거기다가 스텔스기, 젠기를 탁 띄웠다고 난리를 치고 막 그랬어. 그래서 한국 언론에 대해서도 한국 언론에서 많이 띄웠는데 자, 내가 얘기했지. 기자들과 학자들은 취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학자들이 연구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스폰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중국의 스폰서를 받는 사람은 중국의 유리한 기사를 쓰겠지. 그 다음에 일본의 스폰서를 받는 사람은 일본에게 유리한 기사를 쓰겠지. 미국의 스폰서를 받는 사람은 미국의 유리한 기사를 쓰겠지. 북한의 공작금을 받고 도움을 받는 애들은 북한에 유리하게 이런 거 쓰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나 신문지상에서나 이거를 볼 때 누군가는 자기도 모르게 암암리에 그걸 드러내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교묘한 방식으로 나름대로 기사를 쓰는 거야.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야오링함 일본에 이제 중국이 G2로 부상한다. 항공모함도 만들어서 동남아 전략을 한다. 그래서 이 항공모함이 이제 그걸 가지고 미국과 대등한 단기르고 이렇게 기사를 쓰는 사람은 어디서 돈을 받을까? 중국. 근데 저 야오링함 별거 아니고 중국이 매출만 크고 그렇지 사실 일본한테 잽도 안 되고 일본이 그 센카쿠 영토 전쟁에서 일본이 해서 중국이 밀려날 거다. 그런 사람은 어디서 돈을 받겠을까? 일본 돈을 받겠지. 자, 항공모함의 제일 중요한 게 전투기지. 근데 전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조기 경보기야. 조기 경보기가 먼저 떠서 모든 정찰을 해서 정보를 줘야 제트기가 뜨고 나려고 하지. 그러니까 아무리 항공모함이 있어도 조기 경보기가 없으면 쓸모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항공모함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항공모함에서 조기 경보기를 띄워야 돼. 그렇지. 그러면 야오링함은 띄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니까 그건 뭐야? 고물이라는 얘기지. 그냥 폼 잡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야오링함을 막 띄울 때 진짜 그런가 보다. 이제 중국이 대국 불기를 하는구나. 이제 뭐 항공모함 말고 막 젠기를 띄우나. 근데 전문가들은 콧방귀 안 끼는 거지. 조기 경보기도 못 띄우는 항공모함이 무슨 의미가 있어? 야오링함 뜨면 미국의 조기 경보기가 딱 떠가지고 이미 다 정찰해가지고서는 먼저 타격하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조기 경보기는 전투기와 달라가지고 이건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항공모함은 두 종류가 있어. 뭐냐면 짧은 갑판에서 전투기가 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 구식은 항공모함이 앞에가 이렇게 올라가 있지. 그러니까 탄력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뛰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구식이야. 미국의 항공모함은 그런 구식이 없어. 미국 항공모함 핵심은 뭔가니 캐퍼필드라고 해가지고 디젤 엔진으로 쉽게 얘기해서 엉덩이를 딱 밀어주는 거야. 전투기를 팡 밀어주면 팡 튀어나가지고 날아가는 거야. 그 기술은 지금 미국밖에 사용을 못해. 앞으로 누가 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구식 항공기 100대 있어봐야 아무나 쓸 자리 없어. 최신식 핵 추진 그런 커플빌드 방식의 항공기를 만들어야 진짜지. 만약에 중국이 그걸 만든다면 중국도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아직 그걸 못 만드니까 어디서 고물 주워다가 수리해가지고 쟁기를 띄우고 하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려면 이런 고도의 전문 지식을 봐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뭘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전문가인가, 어떤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의 정보를 찾아가지고 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런 강의 들으면 이제 어떤 불변력이 생겨서 이건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그런 쓰레기인 거지. 아무리 그렇게 썼어도. 그래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몇 대를 운영할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지? 12개. 미국에서 항공모함을 몇 대를 운영할까? 12개. 12대를 운영하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에 다 교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시킬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는 거니? 너희들 가나안 족속들이 세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먼저 공포를 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점령을 해줄 거야. 그래서 왕벌이 영어로 뭐지? 왕벌이 영어로 호넷이야. 호넷. 찾아봐. 호넷. 근데 미국의 항공모함 있는 함재기 이름이 뭘까? 호넷이야. 호넷 전투기야. 재밌지?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하려고 애쓰는 나라야. 겉으로 보면 동성애도 있고 뭐 난리지만 미국의 뿌리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군사문화 이런 데까지도 어떻게든지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지. 재밌지? 그래서 항공모함의 함재기 이름이 호넷이란 말이야. 그 항공모함을 12지파처럼 전 세계에 12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겠잖아. 나름대로 전 세계를 전략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12대의 항공모함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최신의 이제 항공모함이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통일되면 북의 핵 자원을 가지고 우리도 핵 추진 미국보다도 더 좋은 항공모함을 만들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항공모함은 중국을 침략하거나 일본을 침략하는 게 아니라 해양의 안전 주권을 위해서 한 거고, 그래서 만든 게 제주도의 해군 기지야. 그런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령 내려가지고 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하지 말라고 막 난리쳤잖아. 근데 결국은 완성했잖아. 항공모함까지 입안해가지고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모든 배의 안전과 이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사와 비전까지도 우리 민족이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중국의 북한의 좋은 그 핵 원료와 자원을 가지고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핵 발전소도 만들고, 지금 우리가 핵 발전소도 세계 1위야 기술력이. 그래서 UAE에 수출했고 터키도 지금 수출하고 지금 프랑스와 경쟁에서 이기고 막 그런다고. 지금 유럽에 가서도 지금 하고, 그래서 핵을 제일 안전하게 관리하는 이런 역사도 우리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시간은 우리 민족의 뿌리에 대해서 배우겠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 민족이 어떻게 창세기와 연관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한민족이 이렇게 말세에 세계사를 지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수밖에 없는 뿌리가 있어. 근데 그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부터 시작돼. 자, 창세기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이렇게 불화가 됐지. 여러 민족이 생겼지. 목사님이 연구해 보니까 세계 여러 민족 있잖아. 필리핀족 있지, 필리피노 있지, 인도네시아 자바족 있지, 앵글로색슨 있지, 게르만족 있지, 또 어떤 족 있어? 오스만 투르크 있지, 또 중국의 한족 있지, 한민족 있지.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민족이야. 할렐루야. 어? 안 믿어지나 보네. 어? 야, 그래서 성경은 뭐야? 창세기부터 종말까지 역사 기록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the first runner, 하나님의 첫 번째 선민으로 유대인을 택하셨지만 유대인이 실패했잖아, 그지? 심지어 하나님은 예수님까지 십자가 못 박아 죽었잖아.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책이 따로 없어, 국어책이 따로 없어, 율리교과서가 따로 없어. 뭐야? 구약성경 한 권이 자기네 역사책이요, 국어책이요, 율리교과서 책이요, 세계사책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실패했단 말이야, 엑소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세의 마지막으로 세계사를 리더하기 위해서 택한 민족이 우리 한민족인 거지. 그래서 수많은 고난을 겪어오게 하고 6.25 동란이라는 것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지. 그래서 우리는 레스트 넘느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기도 하지만 무슨 민? 성민이야. 거룩한 민족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 복음과 함께 세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재미난 거는 인도네시아도 독립을 했거든. 그래서 무르데카라 그래. 인디펜던스 데이야. 인도네시아에도 필리핀도 뭐라 그러죠? 독립기념일 그러죠. 근데 한국은 뭐라 그래? 광복절이라 그래. 유일하게 뭘 회복했다고? 빛을 회복했다고. 하나님이 태초에 뭘 창조했지? 빛을 창조했잖아. 우리가 빛의 민족이기 때문에 광복, 빛을 회복한 민족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재미난 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한국 이름을 주어주거든. 그 중에 윌리엄 프랭크 선교사님 아들 이름이 우광복이야. 재밌지? 일제식민지 시대 때. 그러니까 일제식민지 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민족인데도 선교사들 아니다. 이 민족이 반드시 일어나가지고 빛을 회복할 거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 이름이 우광복이야. 조지 윌리엄스. 그 사람이 해방되자마자 쫓겨났다가 제일 먼저 어디로 왔을까?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3인방 중에 하나야. 조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의사, 해병대 군의관이었었거든. 그 해병대 군의관으로 한국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쌀쌀쌀쌀 하니까 한국 몰아듣잖아. 근데 우광복이는 인천에서 태어났거든. 제물포에서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사령관이 야, 너 한국말 알지? 통역해봐. 그 통역해보니까 뭐야? 우리나라 해방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한국말 잘하네? 예, 나 한국 제물포에서 태어났습니다. 선교사들입니다. 그래? 바로 하지 장군의 통역관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하지 장군의 통역관이니까 건국 과정에 중요한 일을 하게 된 거지. 이런 식이야. 대면 생각해. 그래서 광복절이라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우리나라 해방절, 독립절이 아니라 8.15를 뭐라고? 광복절이라고 하는 거지. 빛을 회복했다고. 근데 놀라운 거는 아펜델라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날 제물포에 첫 발을 내디면서 드린 기도가 뭐야? 시작! 우리는 부활절에 여기 왔습니다. 이날에 죽음의 천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지. 아펜젤라 선교사의 수지자가 누굴까? 이승만이야. 이승만. 배제 악당을 세우고 아펜젤라의 수제가 이승만이야. 그래서 이승만이를 그렇게 전도한 얘기 했잖아. 근데 폭력적으로 하지 말라고 아펜젤라 그렇게 했는데 말한 것까지 감옥에 들어서 회심했다고. 그러니까 이승만이 1899년 1월 9일날 1월 8일날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를 처음 믿고 회개하고 거듭났다고 하니까 누가 제일 좋아할까? 아펜젤라 선생님이 제일 좋아한 거야.
근데 이승만이는 6대 독자잖아. 6대 독자니까 얼마나 효자야. 자기가 감옥에 있으니까 아버지를 누가 돌봐줬을까? 아펜젤러가 선교사가 도와줬지. 근데 이승만 청년이 감동이 되겠어 안 되겠어? 감동이 되지. 그래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또 감옥에서 계속 뒷바라지를 하고 이렇게 해줬어. 근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902년도에 저 군산 앞바다에서 어청교에서 선박사고로 순교를 당하셔. 돌아가셔. 수영을 잘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거기에 여학생을 구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감옥에 있던 이승만이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플까 안 아플까? 어? 너무 아프잖아. 자기가 회심해서 이런 모습을 아펜젤러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감옥에서 못 보여줬는데 그 수지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그런데다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배제학당을 통해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한 걸 알잖아.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아버지한테 쓴 편지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 문화는 아버지한테 도움받는 문화가 아니잖아. 다 자립할 문화잖아. 대학교 가서는. 근데 아펜젤러 선교사가 겉으로 보면 그렇게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배제학당 의리의리한 건물을 짓고 그렇게 막 많은 일들을 해서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자기 생활은 어려웠어.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도저히 저 생활이 힘드니까 200불만 도와주세요 하는 편지가 있어. 그 당시 우리 선교사들이 이렇게 한 거야. 자기는 어렵고 힘들어도 청년결백하게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거지. 이걸 이승만 대통령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일평생 청렴결백하게 살았어. 그래서 1945년부터 한국에 와가지고 60년까지 사실 실질적인 절대 북부로서 15년을 통치했거든. 15년을 통치하면서 순전히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서 외국에 끌어들인 돈이 20억 달러야. 오늘날로 말하면 1000억 불이야. 1000억 불. 20억 불을 끌어들여가지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켰는데 단 1달러도 개인적으로 쓰거나 헛되이 쓴 게 없어. 그리고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게 인재를 키우는 거잖아.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는 굶어 죽으면서도 인재를 키워야 된다. 원자력 유학을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2000명을 유학 보낸 거야. 전 세계에.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이 박정희 대통령 때 다시 다 돌아가지고 대한민국을 일으킨 거지. 그리고 2000명 중에 군인 엘리트 200명을 뽑아가지고 왜? 우리가 국방이약해가지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북한에 당했으니까 국방비 풀어야 되잖아. 그래서 200명의 최고 엘리트를 뽑아가지고 미국 군대에 유학을 보내고 있는 거야.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 박정희. 최고의 군인 엘리트 포병 장교로. 그러니까 그런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을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육사에 들어갔다고 친일파라고 난리를 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임관한 게 1944년도야. 그리고 그때는 이미 태평양 전쟁이기 때문에 독립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 근데 독립전쟁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독립군을 때려잡아 일본군이. 다 거짓말이지. 그리고 부관을 했어. 부관을 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갈 일이 없어.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 일본군이라고 박정희 대통령을 소개한 유명한 사진이 있어. 내가 그 사진을 조사해 봤더니 그거는 일본군 대령 사진이야. 철모를 쓰고 대령 계급장을 달고 쌍안경을 입고 군두를 잠은 전투지휘관, 야전지휘관의 대령 사진을 그걸 갖다 놓고 박정희 그 일본군이라고 선전선동을 하는 거야. 거기에 다 속았어.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박정희는 소위거든. 계급이 달라. 야전관에 철모를 쓴 일이 없어. 그렇게 우리나라 한겨레 신문에서 할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빛을 회복한다는 거야. 그런 개념이 있었어. 자, 성경에 보면
우리 창세기 1장 1절 뭐라 했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뭐로 창조했지? 말씀으로 창조했잖아. 자, 그리고 사람을 창조한 얘기가 나오지. 2장 7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를 흙고에 불러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근데 이 창세기의 두 기절에 10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와. 첫째, 태초라는 개념이 나오지. 인류의 역사에 시작이 있었다는 거지. 그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단 말이야. 태초라는 시간 개념이 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로? 말씀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뭘 창조했어? 하늘과 땅을 어떻게 했어? 창조할 때. 창조라는 개념이 나오지.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만들어 뭐로 만들었다고? 흙으로 만들었어. 흙으로 뭘 만들었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를 닮았어?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나오지. 그리고 형상대로 사람만 못 만진 게 아니라 그 코에 뭘 넣었다고? 생기라는 말이 예? 생기가 나오지. 그러니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됐어? 생명이라는 존재가 됐다. 영이라는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여기에 10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첫째, 태초라는 개념이 나와. 태초는 뭐야? 인류 역사의 시작이 있었다는 거지.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지. 역사라는 개념이 나오지. 그러면 인류 역사상 1만 년의 역사를 가진 유일한 민족이 있으니 어느 민족이야? 한민족이야. 중국은 하운주 시대가 BC 1500년도거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밖에 안 됐어. 근데 우리는 고조선이 생긴 게 2330년이지. 그것만 따져도 5000년이야. 근데 그 이후에 이전에 태호복기라는 태극기를 가진 민족이 3000년 전, 6000년 전의 이야기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1만 년의 역사를 기억하는 유일한 민족이 한민족인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단 말이야. 언어가 있었단 말이야. 그치? 태초에는 언어가 하나였겠지. 그게 언제 분화가 됐어? 바벨탑 때 분화가 됐잖아. 그때부터 여러 가지 언어와 문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태초의 언어가 무엇일까? 궁금하지, 그지? 그 다음에 하늘을 창조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하늘을 연구하는 게 뭐지? 천문학이야, 천문학. 그 다음에 뭘 창조했어? 땅을 창조했지. 이 자연 환경을 창조했지. 자, 그 다음에 창조라는 말을 쓰지. 창의력. 창의력 써요. 그 다음에 뭐로 사람 만들었다고? 진흙. 그래서 사람의 몸의 성분하고 진흙 성분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사람 피에 무슨 뭐가 부족하지? 철분이 부족하면 큰일 나지. 진흙에 무슨 부분이 있지? 철분이 있잖아. 그래서 옛날에 연탄가스 맡으면 땅에다 엎어놨을 때 그럼 살아나. 그러니까 진흙하고 우리 인간 성분하고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흙으로 지원받았으니까 뭐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지. 진흙. 자, 그럼 힌트.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진흙을 제일 잘 다루는 민족이 있었으니 한민족이잖아. 토기, 옹기. 살아 숨쉬는 토기야. 거기다 커피를 넣으면 더 좋아져. 커피가 오래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김치를 넣어주면 거기서 바로 오래. 그 다음에 흑벽돌. 오리를 어떻게 먹지? 진흙구이. 그래서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흙을 제일 잘 다루시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으니까 한민족이 진흙을 제일 잘 다루잖아. 할렐루야. 재밌지? 난 DNA적으로 지금 연구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외모뿐만 아니라 성품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 그 다음에 뭘로 만드셨다고? 흙으로 만드셨는데 다른 건 다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사람은 손으로 만드셨잖아. 진흙으로 만드셨잖아. 그리고 최초의 외과 수술을 누가 하셨지? 왜? 아담의 갈비뼈를 잘라가지고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갈비뼈를 조각해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하와를 만드셨으니까
또 하와를 얼마나 예쁘게 만드셨어. 이렇게 윤지처럼. 네? 그러니까 최초의 의과 의사가 누구라고?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의과 수술 잘하는 게 누구라고? 합리적으로 했잖아. 자, 그 다음에 생기. 정신이 됐다면 정신. 민족 정기라는 게 정기라는. 그래서 미국은 미국 사람들의 민족 정기가 있지. 필리핀은 필리핀 나라들의 민족성이 있잖아.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민족성이 있다고. 그 다음에 생명. 영이 됐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 전 세계에 이단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지? 한국이야. 하여튼 별의별 이단이 많아. 종교성이 심해. 뭐 영적인 존재라는 거지. 영적인. 자, 그래서 이 10가지를 제가 차근차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녹과 노아의 시대가 1만 년 이전 시대야. 1만 년 이전 시대라고. 에녹과 노아의 시대가. 그리고 노아를 뜻해서 햄, 셈, 야벳이 나왔지. 그래서 셈, 함, 야벳이 나왔지. 셈은 산지족, 야벳은 해양족, 햄은 평지족. 그러니까 산지족은 산을 좋아해. 우리는 어느 족이지? 산지족이야. 그 다음에 야벳은 해양족, 바다를 좋아해.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애들 수영 잘하잖아. 배 잘 타잖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평지에 있는 흑인 애들 잘 달리잖아. 마라톤 다 1등 하잖아. 그래서 노아의 시대 때 세 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번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조상은 누구지? 셈이고 그 위에 누구지? 노아고 그 위에 누구지? 에녹인 거야. 그 위에 셈이지. 셋이고 아담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통해서 노아의 이후로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지금 약 12,000종족이 있다고 그래. 12,000종족이. 필리핀만 해도 여러 종족이 있어. 민다나오 종족 따르고 12,000여 종족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가장 셈과 노아와 에녹을 닮은 민족이 있으니 한민족이지. 그걸 이제 내가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민족을 봐라. 단군이 BC 2303년에 세우는데 이미 묘양산 신단수의 신실을 세운 게 BC 398년도야. 그 이전에는 우리를 배달민족이라고 그랬지. 배달국이라는 이런 역사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다 합하면 거의 1만 년에 육박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노아야하고 거지. 노아야까지 거슬러 갈 정도의 민족인 거지. 근데 그래서 유일하게 인류 역사상 1만 년의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이 있으니 그게 한민족인 거야. 자, 노아 알지? 노아. 노아가 뭘 만들었지? 네. 방주를 만들었어. 그 방주는 큰 데지. 몇 사람이 탔어? 8명이 탔어. 8명. 그러는데 8명이 탔는데 왜 이렇게 큰 방주가 필요해? 여러 동물도 씌었잖아. 그러니까 그 배는 어디를 가는 배야? 잠시 떠 있는 배야? 잠시 떠 있는 배지.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해? 안정성이 중요해? 안정성이 제일 중요해. 잠시 떠 있으면 되잖아. 자, 이순신 장군이 일본 외적선을 붙일 때 일본의 외적은 해적이잖아. 해적은 뭐야? 빨리 치고 들어가서 약탈하고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본의 배는 안택선이라고 그래. 안택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빨리 갔다가 빨리 치고 와야 되니까 밑이 평평한 카페 쪽 갔다. 뾰족하지. 그러니까 빨리 가서 치고 빨리 돌아오지. 그런 배를 가지고 조선을 침략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저거를 부수려면 오기 전에 대포를 이용해가지고 빵 쏴서 격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배에다가 포를 설치하는 함포 작전을 구상한 거야. 그러면 포를 잘 쓰려면 배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안정성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 거북선하고 조선의 판옥선은 바닥이 납작해. 무슨 배와 같아야 돼? 노아의 방주야.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이순신 장군의 배의 배경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거북선과 판옥선을 만들어가지고 대포를 설치해서 일본 놈들이 빨리 약탈하려고 오는 거를 빵
쏴가지고 격침을 시킨 거지. 그러니까 거북선 한 대가 몇백 대의 일본을 맞을 수 있는. 그래서 앞에는 장착한 포를 쓰고 뒤에는 장착을 하는 거야. 바닥이 평평하니까 회전이 돼야 안 돼? 회전이 되지. 제자리에서. 여기서 빵 쏘고 제자리 딱 돌려서 뒤에서 장전하고 뒤에서 장전했던 포를 다시 빵 쏘고 또 돌려서 하니까 일본 배를 박살낼 거지. 일본 배는 막 왔다가 대포 의도 맞으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회전이 돼야 안 돼? 회전이 안 되잖아. 그런데 회전하는 사이에 다 얻어쳐졌고 폭발을 다 박살이라는 거지. 어?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드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야? 한민족이야. 조선 1위야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철강을 생산하고 이제 첨가를 소비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병철 회장한테 조선 사업을 좀 해보시오. 그랬더니 이병철 회장이 아유 내가 설탕 사업 하는데 어떻게 배를 만드냐고 못한다 그랬어. 정주영 씨를 불러가지고 당신 조선 사업 좀 해보라 그랬더니 정주영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배라는 배자도 모르거든. 쌀장 사던 사람이거든. 쌀장 사다 돈 벌어가지고 지금 막 건축업 해가지고 현대건설 해가지고 막 건물 짓고 해서 막 돈 버는 사업하거든. 근데 배를 만들려니까 이 사람이 그게 뭐 어려워. 벽돌 쌓듯이 집 만들듯이 세 조각 잘라가지고 붙여가지고 배 만들듯이 하느냐. 그래가지고 해보겠다 그랬어.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서는 버클리 회사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 사업하고 싶다고